저는 40대 중반의 남자이고 결혼 10주년 되던 해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제 아내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보이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있는 척, 가진 척, 우아한 척, 행복한 척 했습니다. 아내는 결혼하고 바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는데 회사를 그만둔 이유는 단 한 가지. 결혼하고도 회사에 나가서 돈을 벌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남편이 연봉이 적어서 그런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남이야 어떻게 보든 우리만 잘 살면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자기는 그렇지가 않다고 하더군요. 연봉 적은 게 뭐 자랑이야? 남편이 돈 적게 버는 거 알면 사람들이 은근히 무시한단 말이야. 일부러 거짓말하고 다닐 필요는 없어도 있는 그대로 보여줄 필요가 뭐 있어. 적당히 있는 척하고 사는 거지 뭐. 저는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고 연봉은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내의 SNS를 보면 사람들은 제가 적어도 연봉 1억은 버는 줄 알 겁니다. 명품 가방을 산 적도 없으면서 백화점에서 가방을 들고 찍은 사진을 올려놓고 내가 너무 갖고 싶었던 거. 신랑 고마워. 그 아래 설명은 아주 애매하게 적어놓더군요. 그리고 명품 선글라스를 끼고 셀카를 찍고는 안목 높은 신랑을 칭찬합니다. 라고 적어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SNS에 올려놓으면 이건 누가 봐도 제가 아내한테 명품 하나쯤은 큰 고민 없이 척척 사주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왜 이런 걸 올려? 누가 보면 명품 산 줄 알겠다. 무슨 상관이야. 사줄 형편 안 되면 잠자코나 있어. 남이야 뭘 올리든 신경 꺼. 저는 아내가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남한테 빚지고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 나름 잘 살고 있으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 허세를 부리는지 저는 아내가 잘 이해되지 않았고 아내는 아내대로 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니 우리 결혼 생활에 불만이 생겼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아내한테 맞춰주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예쁜 카페 가서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 좋아하고 주말에 어디 놀러 간 것을 자랑 삼아 SNS에 올리는 것을 좋아해서 아주 몸이 피곤하지 않을 때는 주말이면 근교로 자주 나들이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아내의 보이기식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아무리 못 가도 2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은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1년에 한 번이야. 이번에 바쁜 일 있다고 둘러대면 되는데 2년에 한 번도 못 가는 건 뭐라고 둘러대. 다른 사람은 1년에 두세 번도 다녀오는데 우린 뭐냐고. 못 갈 수도 있지. 모든 사람이 다 해외여행 가는 건 아니잖아. 해외여행은커녕 국내 여행도 못 가는 사람들도 많아. 형편에 따라 사는 거지 남들하고 똑같이 살 수는 없지. 똑같이는 무슨 똑같이야. 당신이 나한테 명품을 하나 사주기를 했어. 다른 사람처럼 럭셔리한 스위트룸 호텔 잡아서 날 호강시켜주기를 했어. 남들 어떻게 사는지 당신 눈에는 안 보여? 다른 사람은 한 달씩 해외여행 다녀오고 쇼핑하러 홍콩도 가고 그래. 뭐가 똑같아? 이렇게 거지같이 사는 게 똑같은 거야? 거지 같기는 뭐가 거지 같아?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해? 됐어. 나한테 그런 말 하고 싶으면 돈이나 좀 많이 벌어오든가. 뭐 하나 제대로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잔소리는 왜 그렇게 많아? 내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당신하고 결혼했는지 모르겠어. 진짜 시간 되돌리고 싶어. 아내가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그 말들이 마음에 상처가 되더라고요. 제가 연봉이 그리 많지도 않고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부모님 지원을 받으며 사는 사람도 아니지만 저는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월급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고 돈을 더 벌고 싶지만 그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니 돈을 많이 버는 대신 제 앞으로 들어가는 지출을 많이 줄였습니다. 회사 사람들과 퇴근 후 한잔하거나 가끔 친구들 만나서 모임하는 것도 2번 참석할 거 1번으로 줄였고요. 옷도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샀습니다. 그 당시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내는 만족이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해외여행을 가겠다고 하더군요. 해외여행은 갑자기 또 무슨 해외여행이야. 셋이 비행기 값이 얼만데 갑자기 해외여행을 어떻게 가?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 그래서 나도 같이 가잔 말 하기 싫어. 나 혼자 갔다 올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무슨 소리야? 당신은 혼자 해외여행을 간다고? 그래. 해외여행 가자고 할 때마다 온갖 잔소리만 해대고 제대로 간 적 있었어? 그래서 이제는 나 혼자 다니기로 했어. 내가 쓸 돈 안 쓰고 돈 모아놓은 거 있어. 당신한테 돈 내놓으라고 안 할 테니까 걱정 붙들어 매고 혼자 못 가네 어쩌네 짜증나는 소리나 하지 마. 나 이제 친구랑 여행 다닐 거고 당신하고 여행 가는 건 이제 절대 안 해. 나도 당신 같이 가면 재미 하나도 없고 돈 쓸 때마다 잔소리해서 숨 막혀. 친구, 누구랑 가는데? 어디로 가려고? 친구 누구라고 하면 당신이 다 알아? 현아라고 있어. 싱글로 사는 애. 우리 하와이 가기로 했어. 현아가 아주 좋은 가격으로 알아봐줬어. 당신하고 살면 평생 하와이는 꿈도 못 꿀 일인데, 그치? 역시 우리는 뭐가 안 맞나 봐. 자기 돈 모아서 친구랑 간다고 하니 말리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아내는 하와이 가기 몇 주 전부터 이것저것 하고 머리도 하고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좀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걸 돈 때문에 해주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왕 가기로 한 거 재미있게 다녀오라고 필요한 거 사라고 제 카드도 주었네요. 다른 놈하고 여행을 가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아내는 그렇게 7박 8일 하와이 여행을 떠났고 하와이에 머무르는 동안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없었습니다. 하와이에 도착했으니 이제 노는 데 집중할 거라며 신경 쓰이게 연락하지 말라는 통보만 받았죠. 그리고 여행을 다녀오고 난 후 잘 다녀왔냐고 하와이는 어떤지 사진 한번 보자고 했더니 지금은 피곤하니까 나중에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사진 보여주는 거랑 피곤한 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그냥 전화기 주면 내가 보겠다고 했더니 버럭 짜증내면서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보여준다고 했는데 왜 똑같은 말 자꾸 하게 만들어? 나 피곤하니까 말 좀 시키지 마. 나 좀 쉬고 싶어. 정작 쉬고 싶은 사람은 난데 실컷 잘 놀고 잘 쉬다 온 사람이 일주일 내내 일하고 애까지 챙기느라 바빴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싸울 기운도 없고 저도 쉬고 싶어서 애 저녁 간단하게 챙겨주고 늘 하던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거실에서 책을 펴고 앉았습니다. 아내는 진작에 방으로 들어갔고 당연히 자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방 안에서 누구랑 통화를 하고 있는지 아내 목소리가 흘러나오더군요. 저는 안방 문 앞에 서서 방문 틈새로 흘러나오는 아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작게 속삭이듯 얘기를 해서 뭐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간간히 웃으면서 존댓말을 하는 거 보니 상대가 남자라는 느낌이 바로 오더라고요. 저는 방문을 열고 들어갔고 갑자기 제가 들이닥치자 아내는 잠깐만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갑자기 들어오면 어떡해. 기척이라도 좀 하고 들어와. 내 방에 내가 들어오는데 뭐 노크라도 해야 돼? 피곤하다면서 말도 못 붙이게 하더니 누구랑 통화한 거야? 남자 생겼어? 제가 갑자기 묻자 당황하는 눈치더군요. 무슨 말이야. 뭔 소리가 하고 싶어서 그래? 사실을 알고 싶어서 그래. 누구야? 하와이는 누구랑 다녀왔어? 싱글이라는 친구가 통화한 그 남자야? 갑자기 왜 이래. 사람 피곤하게. 의처증 있어? 왜 괜히 사람을 몰아붙이고 그래? 의처증이라니? 왜 나를 이상한 사람 만들어? 당신 하는 행동이 그렇잖아. 당신이 여행 간 사람이 아니라면 왜 당당하게 얘기 못해? 통화 목록도 보여주고 사진도 보여주고 아니라고 하면 되잖아. 그런데 당신은 그러지 못하잖아. 이게 의처증이야? 당신이 보여달라고 하면 다 보여줘야 돼? 말도 안 되는 얘기 혼자 소설 쓰지 마.
당신하고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좀 나가. 나 혼자 있고 싶으니까. 아내는 저를 의처증이라고 몰아붙였고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 정말. 당신이란 인간 진절머리가 나. 그만해. 어? 그만하라고. 아내는 제 물음에 대답은 하지 않고 짜증만 내면서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애엄마가 애를 제대로 챙기기를 하나, 전업주부로 있으면서 집안일을 제대로 하나, 늘 불평불만에 비밀은 왜 그렇게 많은지, 그건 이 결혼 생활 끝내고 싶다는 뜻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가 감추고 있는 사생활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고, 제가 예상했던 대로 아내에게는 만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와이에 간 것도 그 남자가 비행기표랑 호텔을 미리 예약해 준 것 같았습니다. 아내에게 남자가 있는 걸 알고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도 있는데 이 가정이 깨지면 우리 아이는 어떡하나 걱정도 됐고요. 저는 뭐가 문제고 뭐가 불만인지 얘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그러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 주길 바랬죠. 그런데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한번 돌아선 마음은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정리하겠다고, 가정으로 돌아오겠다고 하기는커녕 두 사람의 사이를 다 알고 증거를 내밀었을 때 두 사람은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손톱만치도 미안한 기색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제 탓을 했습니다. 제가 무능해서 가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나를 붙들고 싶으면 야간 알바를 해서라도 돈을 좀 더 벌어오지 그랬어? 내가 당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서 이게 뭐야? 내가 가고 싶은 여행을 제대로 가기를 해. 갖고 싶은 걸 마음대로 가질 수 있기를 해? 결혼하고 나한테 뭘 해줬어? 나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냥 이혼하자. 연애를 하다가 헤어져도 이렇게 쉽게 끝내지 못할 텐데 애 낳고 함께 산 부부가 헤어지자는 말을 아주 쉽게도 하더군요.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겠냐고, 이게 진짜 당신이 원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은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가정 깨고 불륜으로 만난 사이가 영원할 것 같아? 당신도 연애해봤잖아. 그런 감정 한순간이야. 제발 정신 차려. 그리고 돌아와. 이 선택 분명 후회할 거야. 후회해도 내가 해. 나 다 버릴 각오 돼 있어. 더 이상 구질구질하게 살고 싶지 않아. 그냥 끝내. 더 이상 붙잡고 싶은 마음도 설득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제 인생을 구질구질하다고밖에 표현하지 않는 여자. 이 사람은 더 이상 내 아내도 가족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혼하기 전 그 남자를 찾아간 적이 있는데 그 남자는 한눈에 봐도 바람기 다분한 남자였습니다. 제가 찾아갔을 때 그 남자는 중년의 여성 고객과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제 눈에는 그 모습이 그냥 상담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더라고요. 여자 손님한테 추근대며 어떻게든 그 여자하고 한번 엮여보고 싶어서 안달난 남자 같았습니다. 그 남자를 보고 난 후 아내에게 남아있던 정마저 뚝 떨어지더군요. 제 아내라는 여자도 그 남자와 별로 다를 바 없는 딱 그 정도 수준의 여자였던 거죠. 저는 아내하고 헤어지기로 작정했고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을 거라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혼하고 나니 가정도 미래에 대한 계획도 그리고 제 마음도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도대체 그놈의 바람이 뭔데 이렇게 사람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인지 이 인간들 어디 언제까지 그러는지 두고 보자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어린이집 다니던 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어머니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와서 청소도 해주시고 반찬도 만들어주시고 제가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어머니가 아이를 봐주셔서 우리는 그럭저럭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집 분위기도 그렇지만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재택을 하는 회사가 많아졌고 식당을 비롯한 술집 등은 모임 금지로 인해 장사를 접은 곳이 많았습니다. 여행사도 코로나 타격을 피해갈 수 없었죠. 여름 휴가철이나 추석 연휴가 되면 해외 나가는 사람들로 인천공항이 북적였지만 인천공항이 텅텅 빌 정도였으니 여행사의 타격은 말할 것도 없었죠.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문득 여행사를 하던 남자와 바람났던 전처는 어찌 살고 있나, 그렇게 해외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고 SNS에 자랑 삼아 올리는 것을 좋아하던 사람이 코로나 시국에는 뭘 자랑하고 사나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하고 처음으로 전처의 인스타그램을 들어가 봤습니다. 계정이 닫혔더군요. 페이스북도 들어가 봤는데 그것도 모든 사진이 지워져 있었고 최근 소식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한테 있는 척 행복한 척 하는 낙으로 사는 여잔데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 다 닫혀 있는 걸 보니 무슨 일이 있구나 싶더라고요. 알아보려면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까지 해서 알아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제 일이 바빠서 전처가 어떻게 사는지 따위는 잊은 지 오래였죠. 저는 전처와 헤어진 후 돈 쓸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반찬은 어머니가 만들어주셨고 아이한테 필요한 옷이나 학용품도 부모님이 챙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돈 50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드렸는데 어머니는 그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적금을 부으셨더라고요. 그리고 3년이 지났을 때 어머니는 그 통장을 저한테 주셨는데 통장에는 2천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드린 돈에 어머니가 돈을 조금 더 보태신 것 같더라고요. 네가 나한테 준 돈 모아뒀어. 혼자 살수록 돈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 돈 보태서 뭐든 하고 싶은 거 해봐. 어디에 투자를 하든지 은행에 넣어두든지. 요즘은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라고 하잖아. 그 못된 것이 이렇게 성실한 너를 두고 바람을 피우고 돈 못 벌어온다고 그 난리를 쳤는데 보란듯이 잘 살아. 보란듯이 돈 불려서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어줘. 그래야 내 가슴에 걸린 것이 쑥 내려갈 것 같다. 저는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혼한다고 했을 때 어머니가 제 앞에서는 눈물 한 방울 안 흘리셨지만 돌아서서 얼마나 많이 우시고 가슴을 얼마나 치셨는지 안 봐도 눈에 훤합니다. 아들이 바람난 며느리한테 버림받은 후 어머니는 아마 몇 날 며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을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 지경이 됐으니 그 마음이 오죽하셨을까요? 저는 본의 아니게 부모님께 큰 불효를 했고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잘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와 이혼한 후 저는 제 월급의 반 이상을 저축했고 그 돈에 어머니가 주신 돈을 합쳐서 월세 줄 목적으로 작은 오피스텔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 오피스텔이 나중에 오르면 좋고 안 올라도 매달 월세가 들어오니 그 돈을 꼬박꼬박 모아서 나중에 더 크게 투자해보자 싶었죠. 저는 교통 편리하고 주변 인프라가 좋은 곳을 물색하다가 제 회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오피스텔을 구매했는데 그곳에는 이미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세를 줄 생각이었기 때문에 세입자가 있는 것이 저한테는 더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대출 없이 그 오피스텔을 구입했고 전 주인으로부터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의 연락처를 받게 되었는데 전 주인이 적어준 전화번호와 이름을 한참 동안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그곳에는 전화번호는 달랐지만 안미경, 전처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금은 흔한 이름이라 전처가 아닐 수도 있지만 왠지 느낌이 전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세입자와 어차피 통화는 한 번 해야 했기에 저는 심호흡 한 번 하고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 연결음이 한참 동안 들렸고 잠시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누구셔? 웬일이야? 내 번호는 어떻게 알았어? 나한테 연락하고 싶어서 내 뒷조사라도 하고 다닌 거야?
제가 전화하자마자 비꼬는 소리를 하는 걸 보니 전처의 전화기에는 제 전화번호가 입력이 돼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내 집에 사는 세입자가 내가 아는 사람일 줄은 몰랐네. 무슨 헛소리야? 내 집에 사는 세입자라니. 아직 얘기 못 들었어? 그 집 주인 바뀌었는데 내가 조금 전에 현금 주고 일시불로 그 오피스텔 샀어. 계약은 끝났고 일주일 후면 등기도 나올 거야. 설마 내가 옛 마누라 소식이 궁금해서 연락했을 거라고 착각하지는 마. 옛날 마누라 따윈 관심 끄는 지 오래고 만나든 말든 아무 관심도 없어. 이제부터 내가 집주인이라 연락한 거고 앞으로 월세 밀리지 말고 꼬박꼬박 보내. 월세 한 달이라도 밀리면 보증금에서 뺄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럼 전화 끊을게. 잠깐만. 전화 끊지 마. 왜 그래? 집주인한테 뭐 질문 있어? 그러니까 당신이 이 오피스텔을 샀다고? 당신이 일시불로 이 오피스텔을 사고 당신이 내 집주인이라고? 정말이야? 당신이 무슨 돈이 있어서 이 오피스텔을 사? 당신이 뭐 얼마나 번다고? 사치와 허세 씨만 누구 때문에 돈이 항상 부족한 거지. 내 월급이 그리 적지 않았어.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월급으로 살림하고 저축하고 알뜰하게 사는데 안미경만 그렇게 못한 거야. 그리고 안미경은 나하고 정말 궁합이 안 맞는 사람이었나 봐. 내가 안미경과 헤어지고 나니 일이 술술 풀리더라고. 최연소 부장으로 진급도 했고 그때와 비교도 안 될 만큼 월급도 올랐어. 가와만사성이라는데 이혼 안 하고 살았으면 계속 돈에 허덕이고 돈 때문에 인상 찌푸리고 내 인생도 엄청 꼬여서 지금처럼 이렇게 자유롭고 만족하게 살지 못했을 거야. 그런데 때마침 바람 피워주고 적절한 타이밍에 이혼해줘서 너무 고마워. 내가 안미경하고 이혼하고 나니까 내 몸에 붙어서 피 빨아먹는 커다란 거머리를 떼낸 것만큼이나 속이 후련해. 그러니 우리 집주인하고 세입자 그 이상으로 엮이지 말자고. 그럼 이만 전화 끊을게. 잠깐. 끊지 마. 그동안 나 안 보고 싶었어? 나 왜 혼자 사는지 안 궁금해? 우리 잠깐 만날까? 나 당신한테 하고 싶은 얘기도 있고 집 구경도 할 겸 이 집으로 잠깐 올래? 저는 대답할 가치도 없어 전화를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전화가 계속 오더군요. 그래서 저는 전화는 받지 않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주인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문자 주시면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인 연락은 사양합니다. 그러자 전처에게 전화가 아닌 문자가 오더군요. 왜 이렇게 남같이 굴어? 내가 세입자로 들어왔다고 무시하는 거야? 잠깐 만나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 나 그 인간이랑 헤어졌어. 그 인간 완전 나쁜 새끼야. 여행사 쫄딱 망했다고 불쌍한 척해서 내가 200만 원이나 빌려줬는데 나한테 빌려간 돈 200만 원 안 갚고 잠수 타버렸어. 그래서 나 지금 혼자야. 당신도 혼자지? 우리 일단 만나서 얘기해. 나 당신하고 하고 싶은 말이 많아. 우리 같이 살 때 좋았잖아. 우리 다시 되돌아갈 수는 없을까? 일단 우리 만나서 얘기해. 응? 언제든 우리 집에 놀러와. 당신한테 문은 항상 열려 있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는지 정말 구구절절하게 문자를 여러 번 보내더군요. 저는 그 문자에 일절 답하지 않았고 월세가 제때 들어오지 않을 때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로는 너 잘났어. 재수 없이 굴지 마. 등등 악담을 써서 보내더라고요. 하는 짓이 얼마나 진상인지 법적인 문제만 아니면 당장 내보내고 싶은 걸 참고 있네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그 여자와 헤어진 건 너무 잘한 일이다 싶습니다. 한때 이혼으로 인해 잠깐 아프긴 했지만 이젠 모든 게 괜찮습니다.
돈도 벌 만큼 벌고 있고 돈도 어느 정도 모였고요. 앞으로는 허세 사치 있는 여자 말고 정말 괜찮은 여자 만나서 멋지게 연애도 하고 싶습니다. 응원해주세요.